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구성국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 오늘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차례로 만나 말씀 듣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 출국 금지는 내려지지 않았던 조치인데요.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는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 내린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조사 대상자를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군 검찰 인력과 함께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이 간부들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 전학유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어제 국방부 앞에서 기자들 앞에 섰어요.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까? 예,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게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제적 과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 우려했던 것 같다며 자신에게는 사령관이 말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준비된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김 단장은 당시 각 부대원이 총기 2정을 지니고 있었고 실탄은 헬기별로 통합해 보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다면서 김 단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지금 결론이 내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민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세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이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난산 토론이 이어지면서 뾰족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이 시나리오 좀 여기에 기우는 반면에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태 수습을 위한 TF를 가동시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못 낸 만큼 이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해서 퇴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선의 이양수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초유의 위기 상황을 TF 논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 약간 안일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TF 결정을 의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올라난 자리에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 당장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서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하는 만큼 권성동, 권영세, 윤재욱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일요일 대국민 담화를 이 반란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이고 계엄법상 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지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면서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 회동이 회동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거푸 발의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가 어제 열렸는데 내란 혐의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또 관련된 일반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 처리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 표결까지 이 민주당이 밝힌 대로 따박따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설 특검도 처리하고 일반 특검법도 발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두 특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이 상설 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는데 상설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반면에 일반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선 후퇴 이런 모양새를 취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국정 운영에 손을 떼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1조 원 넘게 쏟아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 전 5% 넘게 하락하면서 4년 8개월 만에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뒤 지난 4일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을 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8원 가까이 오른 1,437원은 기록했습니다. 당국의 개입으로 지금 상승 속도를 억누르고는 있지만은 이 흐름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자칫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조금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 경북 쪽은 영하 5도 이하인 곳이 많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춥습니다. 정선 춘천이 영하 9도대고요. 대관령 영하 8.7도, 서울은 영하 2도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춥지만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깥 산책이 부담스럽지 않겠고요. 상쾌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강릉, 대구 11도 등 6도에서 12도가 되겠고요. 오늘은 막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해기차에 의해서 오늘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고 내일과 모레는 강원과 경북으로 흐린 가운데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도 꽤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이고요. 강원 산지에 최대 7cm, 경북 북동 산지 1cm의 눈 내리겠습니다. 빙판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라 이 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해안과 제주 쪽에 바람도 강해지고요. 물결도 대부분 해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돌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송내 3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계양부터 6km 구간 평소보다도 지나기 더 어려워졌고요. 이후 소래터널과 시흥, 청계 요금소 일대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송내와 자유로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에서 상해 사이 더디다가 서하남 휴게소 2, 3차로의 화물차 사고 여파 뒤로 크게 봤습니다. 또 송파 일대로도 4km 구간 출근 정체 막 시작됐고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비룡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 3차로 화물차 사고의 영향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차량 터널을 앞두고 영동선 강릉 쪽은 서안산 3차로에서 각각 사고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우리 정치 상황 좀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또 심층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모셨습니다. 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라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 프로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가장 구체적인 게 우리 경제적인 주름살,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정시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불확실성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또 그런 질서에 따라서 빨리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입술이 트시고 막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모두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그것을 신속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도에 이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 또 사태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어떤 내란을 기획했다. 이게 국민들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다 하지 않을 그런 아주 급박한 정치 상황 전개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을 비롯한 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공수처 따로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신병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고, 그런가 하면 그 압수수색은 경찰이 먼저 했고, 또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는 공수처가 그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안의 어떤 뭐 시급성이나 중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국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특검이 되면 각 수사기관이 그 당시 수사했던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우선 당장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법률가들하고 예. 또 법학자들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네. 현재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네. 그분들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란죄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다. 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뭐 지금은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각 수사기관별로. 네. 그럼 국회에서는 일단은 일단 자료를 다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각자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곧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이 사건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뭐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든 간에. 아니든 간에. 예. 8년 전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랬다. 예. 네. 그 오늘 그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영장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인연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대구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내려와 있을 때 제가 이제 원외에서 있던 제가 몇 차례 만났죠. 한 10년도 더 된 얘기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시점상. 예.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당시로서는 왜 조금 소신 있는 강골 검사로서 특히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 네.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고집스럽게 국정원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이징행까지 이뤘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빨리 헌정의 규정에 따라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근래 들어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뭐 없습니다. 뭐 이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만난 적이 네. 없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전에 그런 인연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걸로 지금 제가 짐작이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김의겸 총리 어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야지? 이제는 뭐 어떤 생각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란이라고 혹은 뭐 나중에 판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 헌정질서 중단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은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또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소위 이른바 꼼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게 아마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내란죄를 범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법률적 판단을 하겠지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어렵게 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난입하고 이런 장면을 온 국민들이 다 봤단 말이죠. 이게 과거 80년에 신군부가 하던 그런 일들하고는 지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높다 하는 걸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그 80년 네. 그 총리님도 저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그걸 겪었는데 그 후로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데자뷰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 세대들 중에서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또 40년 전 그 군인들의 그 습격에 의해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억되니까 뭐 몸서리 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세대들은 계엄령이 뭔지를 모르고 다 자란 세대들이 그냥 대부분 영화로만 봤죠. 예. 공교롭도 작년에 서울의 봄입니까 하는 영화 그걸 보고 겨우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장면을 보고 전부 경악을 했을 텐데요. 적어도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말 또 우리 국회가 헌정에 규정된 대로 바로 한 2시간 반 만에 바로 계엄 해제 요구를 했다. 또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그런 또 외국의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에 직접 이제 투입됐던 707 임무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아직은 현역 군인인데 이름과 계급을 다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자기 부하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현역 군인이 군복을 입고 네. 또 군의 생명인 여러 가지 상명하복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라도 아마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몫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만 우리 부하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헬기를 탔고 또 국회에 내린 것 뿐이니까 그들은 소위 뭐 내란 임무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호소를 한 데 대해서 저는 그건 지휘관으로서 정말 적절한 호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네. 그 병사들은 다 우리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난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서 그분들한테까지 어떤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러지는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법적인 내용들은 찾아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 대령의 그런 호소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리님 모두에도 지금 경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분도 국민들이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힘든 서민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리님 모시고 이 전국의 불안정성을 어떻게든 좀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지혜를 좀 듣기 위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든 아니든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에 관련 법도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란죄라고 유추되는 이런 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가 빨리 정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현재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건 헌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냥 뭐 시간을 벌겠다, 질서 있는 퇴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고요. 이건 저는 지난번에는 뭐 기각이 탄핵 표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다시 야당이 발의를 한다면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선 탄핵 소추 이른바 이제 헌재에다가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이번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헌재가 나중에 판단할 뭐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임무가 정지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다음 단계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명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국정이라는 게 정상으로 돌아갈 계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슨 질서 있는 태각이다.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고리된 게 아닌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국무총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거기다 또 옆에 여당 대표께서 또 나도 무슨 국정 저는 이런 장면 자체가 네. 그분들 다 뭐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좀 가리마를 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 그 하여튼 일요일 11시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긴급 담화는 뭐 이게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권한을 자신의 신병 처리 문제나 또 혹은 향후 전국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해달라고 하면 그건 뭐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대표적 기관인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당신 소속 정당의 당대표하고 에서 말하자면 뭐 결정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그런 위임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오히려 전국 상황이 좀 더 혼란스러워지고 좀 꼬였다는 그 비판적인 지적들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딱 규정된 대로 순리대로 해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다. 헌법상. 아니면 자체가. 본인이 사임을 하면 네. 되죠. 예.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의안 불성립으로 폐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러거든요. 마치 인디언 기후제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바람직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성남 민심에 뭐 답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막 고육지책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일이 자꾸 정말 악화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그것이 그나마 이 탄핵 소추 기간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헌재가 심리하고 하는 동안에 그래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우리 어떤 전국 상황이나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운영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려면 금주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렇게 뭐 증시 전문가들은 악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두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 그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맞아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조기 퇴진이나 또는 뭐 탄핵도 결국은 이제 헌재가 인용을 하면 바로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역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100일 또는 150일 후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제 몸을 푸는 움직임들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야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확고부동한 이 선두 대권 주자로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신상김 해서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거기에 우리 김부겸 총리님 이름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뭐 섣부른 이야기죠. 지금 네. 아직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민들이 걱정이 큰 와중에 네. 한가하게 뭐 대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네. 지금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데 대한 아무런 네. 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네, 전혀 불투명합니다. 그럼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위기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쟁의 위기도 우리가 이겨냈고 또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그 격렬한 정치 갈등 시기도 이겨냈고 또 이른바 계엄 사태도 이겨냈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길을 찾아낸 것이 한국 정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미 뭐 공론화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긴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헌법적 조치가 탄핵 그리고 자진하야다.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정리가 돼야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을 좀 투명하게 예상하면서 집행해 갈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결단 촉구일 수도 있고 또 집권당 여당에 대한 어떤 그 태세 전환에 대한 촉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해야 될 일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민심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그 뜻을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대변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나 야당 지도부도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80년 광주에서는 그 엄청난 비극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전부 통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역사의 부채로서만 우리 가슴 속에 갖고 있다면 네.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현장을 언론을 텔레비를 통해 다 봤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마음이 뭐 쉽게 그냥 가라앉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헌정 질서를 따라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또 국민적인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야권이 그걸 뭐 말하자면 여당한테다가 떠넘길 수도 없어요. 이것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전체를 수습하고 또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이제 야권에도 나눠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야권의 지도부도 소위 이른바 이제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할 때 네. 이런 장면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표결을 계속 걸지 않고 밤 9시쯤 그 왜 중지하시면서 네. 기다리다가 9시 그걸 할 때 네. 국회의장께서 아마 바깥에서는 추위에 떨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신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저 현역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은 12월이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오늘 처리를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7천억 삭감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은 취소하고 원안대로 4조 1천억인가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그래서 뭐 구체적 내용은 지난번에 언론 보도된 내용밖에 제가 모르고 네. 있습니다만은 뭐 한 번 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이 와중에서 여야 협의가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뭐 경제부총리도 국회의장님께 찾아가서 막 꾸지람도 듣고 한 걸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또 시급한 혹시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 요런 부분이라도 또 더 세목들을 정해서 아마 여야 협의 테이블이나 또 의장님께 호소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또 국가가 이 최소한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조치들은 정치권에서 해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예산안 처리가 그런 어떤 그 상징이 되겠죠. 그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정치권도 이 국민이 갖는 이 성숙한 자세에 비하면 이제 정치권도 그 정도는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김부겸 총리를 오랜만에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국민들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힘내시라는 덕담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고 또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과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속한 저로서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정치권을 이렇게 지켜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어긋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종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김부겸 총리와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좀 격려와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입니다. 유엔에서는 앞으로 기상재난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13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피해액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가 피해액이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조 정도 들었다. 비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경북이 1등, 2등이 강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체 피해액 중에서 한 70% 정도가 폭우로 일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수, 배수 시스템 다각도로 구축을 시켜놔야 된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한 2년 전쯤에 경험했던 것이 포항제철에서의 산업단지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범람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공장이 정지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다 정지되면서 약 2조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비판자, 감시자 역할들을 소비자들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중부 지역과 경북 지역으로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에 육박한 곳도 꽤 있었습니다. 서울은 영하 2.8도로 출발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아침에도 조금 추웠는데요. 낮이 되면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그래도 활동하기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서울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10도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릉, 대구 11도, 대전 9도 등 6도에서 1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고스란히 기온을 이어받아서 서울 0도까지 오르는 등 영하권을 모처럼 벗어납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 그러나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 5도에서 12도로 낮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전반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나 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해기차의 영향을 오늘 받으면서 구름량이 많겠고요.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이틀 동안 오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빙판 나타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 강하고 물결 높아지는 내용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심층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고 이것을 이제 공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출국 금지는 본격 수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짐작하게 하는데 이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아무도 예측치 못한 민주주의 훼손이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21세기에 또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모범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잘 가꾸어진 민주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오판에 의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이 불행한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런 헌정의 사태, 헌정 중단 사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출국 정지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야 뭐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밖에는 길이 없다. 이게 야권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탄핵에 찬성하시는 건가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네. 정말 헌정이 중단이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핵하고 나서도 그 후유증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이 이번 케이스도 가능하면 여야가 정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정치가 탄핵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이 탄핵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상대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이룰 때 국민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정치의 본령이 그 역할을 하고 또 그로부터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과정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치가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한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탄핵 말고도 당시 여권에서 논의됐던 거가 자진하야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정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탄핵이 아닌 다른 길로 좀 만들어 가자고 할 때도 대통령 하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여러 대안이 있을 거예요.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대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데 60여일이 걸렸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93일인가 정도가 걸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내지 뭐 길어봐야 4개월 정도면 그게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네.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정치가 작동을 하면서 탄핵이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정치가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전국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또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치나 민주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도 어떤 일방의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구나라고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2016년에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건 겪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것은 여야 정치 협상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2달 만에 기각이 돼서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잖아요. 반면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만에 파면 결정이 나면서 그때로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이 합치면 한 5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번 주말에라도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뭐 노무현의 길이 될지 박근혜의 길이 될지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밟아가게 될 텐데 어차피 시간이 기각이 되면 2달 내지 석 달, 그리고 인용이 되면 그래서 파면이 되면 5달 내지 6달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준하는 여야 정치 협상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길을 가지 않고도 전국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 시대에 개발도상국 시대에 필요했었던 대통령 중심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네.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정부로 구성돼 있고 상하 양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 단원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의 권력 집중으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함께 여야가 한번 토론을 하면서 네. 필요하면 국가에 대한 큰 미래를 새롭게 설계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 87년 체제로부터 이번에 개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아가지고 국가에 대한 권력 구조의 대개조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차피 타임 스케줄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탄핵으로 가더라도 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민주적이고 더 선진적이고 정치의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회로 더 작동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임기 단축 개헌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임기 물론입니다. 지금 탄핵을 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야권에서 이 여권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시간 끌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꼼수가 아니냐면 네. 어차피 탄핵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시간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와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정치 협상을 통해 가지고 탄핵의 불안정성을 정치로서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왜 그게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탄핵에 준하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탄핵에 준하는 그 시간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꼼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그거를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의 그 시간표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네. 여유를 두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타임 스케줄 내 범위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살아있는 민주 시스템이 정치로부터 복원되고 그로부터 희망을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따져봐서 5달 내지 6달 정도의 그 꼭 필요한 개헌도 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자진 하야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셈인데, 그렇게 한 5달이건 6달이건 이 기간이 개헌까지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야가 그것까지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 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야가 협의의 대상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개헌을 간다고 하면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은 뭐 그 이후에 해도 되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 개헌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여야가 정치 협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뭐 먼저 하든 후 하든 또 안 하든 그건 얼마든지 전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국민의힘의 비상총회에서 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결론은 내지 못했고 결국은 전국 안정 TF를 이양수 위원장을 임명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안정 TF가 대통령의 조기 하야 또는 이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뭐 탄핵 수용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전국 안정 방향과 그다음에 조기 퇴진을 할 경우에는 언제냐, 이걸 이제 야권에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까지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국회가 있어야 될, 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온 것도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여야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야 협상을 이루어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TF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논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TF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 기구지, 실제로 전국을 어떻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의 합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정치권의 합의를 위한 여야 대화 채널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TF팀은 당에서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또 여야 간에 나가는 협상 대표단에게 이런 문제를 또 서포트해주고 또 협상단에서는 TF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야당하고 가슴을 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계속 이번 주말도 이 탄핵안 처리하겠다. 거부되면 부결되면 다음 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야권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 분노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에도 좋을 것인지 국가에 좋을 것인지 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타임 스케줄이 나오듯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이고 정치가 복원되고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 피로도를 해소를 하면서 그리고 탄핵의 불안정성을 걷어내면서 이게 여야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저는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좀 더 온건너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아마 이런 제안들은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 그 여야 간의 대화를 지금 계속 강조하시니까요. 그 여야 간 대화는 뭐 다양한 채널, 예컨대 중진 의원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역시 그 권위 있는 대화 채널은 원내대표 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하루가 긴박한데 지금 원내대표 뽑느라고 대화 채널이 가동이 안 되는 이 상황은 언제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 원내대표를 뽑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당의 당원 당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3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등록을 통해서 이게 투표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보니까 목요일밖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 모든 법적인 예. 검토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야당에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네. 원내대표 라인은 또 원내대표 라인이 그 이후에 작동이 되더라도 네. 얼마든지 지금 여야의 채널은 저는 열려 있고 네.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야권 의원들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야권의 의원들하고 비교적 가슴을 들고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또 이 여러 당내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고 네. 그렇지만 이게 어찌됐든 유혈 사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질서가 또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정치로 해결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국회 내에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작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유의 정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원내 지도부 문제 하나 이걸 처리를 깔끔하게 못해서 이게 정말 그 하루가 일주일, 1년에 해당되는 이 상황에 이 약간의 그 좀 그 시간적 지체 현상을 국민들한테 보인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뭐 저희가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또 당대표도 있고 얼마든지 원내대표는 조속히 저희가 하여튼 정비를 하고요. 당대표도 계시고 또 정책의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또 여야 협상을 하든 또 이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든 간에 저희 당의 경험이 많고 또 야당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채널이 지금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채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지금 당대표 말씀을 하셔서 그 지난 일요일 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긴급 담화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제2의 내란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범여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들이 지금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2의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네. 그만큼 당정이 잘 협의를 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 개념의 이야기지.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내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정은 원래 늘상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똑같지요. 이러한 참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정이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대안을 좀 내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과 정부가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야 그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 거지 그 국정 전반을 한동훈 개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인데요. 물론입니다. 당정이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는 또 당을 대표해서 그런 의견들을 의원들이나 또 국민 여론을 잘 반영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그 여야 대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 뭐 우리나라가 이 사회 원로, 정치 원로가 없다는 이제 한탄이 꽤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만 뭐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다만 이 정치권이 그 국가 원로, 사회 원로, 정치 원로 저희가 조금 전에 국무총리 지낸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대담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 원로, 정치 원로, 종교계 원로 이런 분들이 뭔가 지금 정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이런 위기 때 역할을 하자 하는데 진짜 원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럴 때 많은 고견을 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또 민주당 출신도 계시고 저희 당 출신도 계시잖아요. 또 중립지대에 계신 종교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게 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대안을 내주시고 여야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당에서 그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어떤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이런 원로분들한테 전화도 드려서 조언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의견도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야권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널이 좀 가동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간 대화를 우선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엄동설안인데 뭐 국민들께서 그 추운 거리로 나오시는 것도 가능하면 정치가 스케줄을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국민들 어렵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 대화로 탄핵으로 가지 않고 제3의 길을 만들어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길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요. 자,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것과 같은 국회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지난번 토요일은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 안건을 불성립시켰어요. 그래서 부결 폐기시켰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그 전략을 쓰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새로운 원내대표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또 의원들하고 다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또 어떤 게 좀 더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의총이라든가 또 의원들의 의견을 다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 탄핵 부결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자는 거죠.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지 저희는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탄핵 부결 이 당론을 바꿀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죠. 가능하면 국회의 의무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탄핵이라고는 극단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탄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탄핵 반대와 본회의장 퇴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3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거 뭐 사실 그럴 경우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예, 당내에서 차제에 그냥 탄핵으로 가자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정치가 복원된다. 그래서 정치가 가능성 있게 국민을 안심시키자. 네. 이 이야기가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 지금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나 탄핵이라는 길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 협상의 길, 정치 타협의 길을 모색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전국 현안 심층적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 위기를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 과거의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가 한 번에 터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우방국까지도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외교 위기,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내수 경기, 자영업자, 이제 연말 특수라는 말은 정말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게 지금 다들 계시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최대한 단기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그걸 위해서는 헌법이 정해놓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질서 있는 대통령 교체 방안인 탄핵 절차가 조속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선 어감 자체가 강하잖아요. 예, 사실 실제로 아주 무겁고 중차대한 일인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에 이제 12월 3일 내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총리를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형태의 정부 구조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상 외교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윤석열 굉장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란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사치가 되고, 단기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여당에서는 헌정 중단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헌법상 근거도 없는 한동훈 한덕수의 직무대행이 오히려 헌법 중단인 것이고, 저는 헌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법에 의한 권한 대행 절차로서 탄핵 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네, 그게 헌법적으로는 탄핵 절차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헌법 중단, 헌정 중단 사태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일요일 긴급 담화였다.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저는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을 무슨 왕조 시대의 왕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조 시대면 내가 만약에 왕이면 그래 아들한테 물려주든 아니 믿을 만한 동생한테 물려주고 난 상황할게. 나는 상황할게. 너희가 대리청정해라, 수렴청정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내 거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거는 국민이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 주권을 얘기해놨지 무슨 1조 2조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써놨냐. 그거 아닌 거거든요. 심지어는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조차 내가 예를 들면 한덕수가 아니고 총리 말고 다른 사람이 권한대행하도록 할게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는 좀 놀라운 게 한덕수 총리도 엘리트고 뭐 한동훈은 특히나 법 배운 사람이잖아요. 헌법도 당연히 배웠을 텐데 저보다 헌법을 모르는 것보다도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절대 반지만 보고 내가 이 대통령의 권한 뺏어가지고 길지 않더라도 소통령 노릇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소통령을 잘해서 경국을 잘 수습해서 다음 대선을 노려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머릿속에는 헌법이고 뭐 국가적 위기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대통령 될 욕심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소통령 역할을 할 권력욕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헌적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두 한씨 분들 이 위헌적 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움직임을 뭐 야권에서는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신 대로 즉각 이건 일종의 제2의 내란이다. 그렇죠. 뭐 궁정부태타다. 위헌적 사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또 한동훈 대표도 오후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 무슨 해명을 내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해외 우리 이제 주요 국가의 대사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이미 미국도 그렇고 여러 주요국에서 외신들도 계속 묻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영어 쓸 필요 없고 누가 군 통수권자냐 지금 현재.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북한도 지금 뭐 5만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당이 없어야 되겠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 공격한다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 동맹국 우방국들이 알고 싶어해요. 당연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도 뭐 외교권 이런 것도 다 그럼 우리가 대행한다 포함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바로 국방부가 그게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당연히 국군 통수권은 직무 그 권한 정지가 안 된 이상 대통령한테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발상을 한 것이고 그 옆에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 옆에 멀뚱하게 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헛소리하는 걸 지금 그냥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이나 체계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예. 그 여러 그 우방 국가들이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 한국의 민생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유사시에 군은 어떻게 되냐 이거 특히 아닙니까? 블루팀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 그런 관심을 보였습니까? 제가 뭐 어느 대사 그쪽 입장에 있으니까 뭐 어디다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블루팀 국가고요. 굉장히 주요국입니다. 주요 국가, 우리와 우방 관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죠. 네. 대통령이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국무총리로 가게끔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에 순서대로 쭉 있죠. 기재부장과 뭐 교육부총리 이렇게 딱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군 통수권은 좀 다르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으로 적법하게 정지가 돼서 권한이 헌법적으로 대행이 되면 그 권한 대행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르게 쭉쭉쭉 이어가는 것인데 물론 그 경우에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예컨대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뭐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어적 행위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통상적인 국군 통수권의 행사 그런 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자꾸 법을 따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네. 또 오랜 우리의 경험도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사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2번 있었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요. 두 총리 모두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사정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네, 숙명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욱이나 일요일 11시에 그 긴급 담화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급한 그리고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대하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태도는 정말 국민 앞에 죄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무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나에게 그런 직무대행의 책임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국가의 국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무겁게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먼저 국무총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 권한 다 행사할 거예요. 대통령 지금 직무대행 공식적으로 안 돼 있어도 뒷방으로 물러나세요. 이거는 이건 그 어떤 본인을 임명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으로 해서 국정을 대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욕에서 내가 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와 한동훈의 담화는 법적으로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화를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냥 진짜 좀 끌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런 느낌을. 네. 그럼 결국 그 담화를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되는 셈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로 총리를 불러가지고 당사에서 우리가 대통령 권한을 지금부터 외교권과 통수권을 포함해서 다 행사할 거야. 무슨 중국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뭐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냥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부른다고 오면 어떡합니까? 일국의 총리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특정 정당의 당사에 와가지고 당대표와 권한을 분점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휘두르겠다라는 담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총리로서의 지각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불러서 당사의 총리 그렇게 옆에 병풍 세워놓고 앞으로는 내가 모든 거 결정할 거야. 내가 소통령이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좀 그렇지만은 권력에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권력 휘두르겠다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소통령 노릇 하루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이 자기 전국 안정 방안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는 의원총회를 의미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어쨌든 숫자적으로 친윤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몇 개월 내에 하야가 됐든 뭐 임기 단축 개헌이 됐든 그 전국 안정 방안을 이야기한 거지. 그걸 논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한동훈을 소통령 시켜줄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도 나와서 한동훈한테 네가 뭔데 그러는 거잖아요. 나머지 친윤들도 다 그래요. 네가 뭔데. 오히려 한동훈은 그때 처음 최악의 악수를 둬가지고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친윤 주류에 의해 가지고 한동훈 곧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예. 절대 반지를 빼앗긴 골룸처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계시잖아요. 예. 네, 이준석 의원과 함께 그 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하게 됐는데요. 뭐 쫓겨나서 그랬는지 나가서 그랬는지까지는 네, 뭐 각자의 평가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이 선출된 당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또는 그만두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 때 그 쫓아내려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좀 바꿨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그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2분 정도가 아마 친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그런 아는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 중에 1명만 돌아서면 사실 이제 지도부 붕괴가 그리고 당 대표의 축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 3명은 임요한, 김민전, 김재원은 예. 3분은 원래 친윤 성향, 반한 성향이니까요. 네, 거기에 한 사람만 더 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누군지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난번 한동훈의 담화를 보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돌아선 친한계 최고위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 권력욕에 좀 눈이 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지금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역으로 내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유승민의 길이라도 가겠다. 라고 해서 먼저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와서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이번 토요일에 빠른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본인이 살 방안이 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의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 뭐 겉으로는 질서 있는 수습, 뭐 TF를 만들고 뭐 하고 이번에도 부결될 거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내부 사정은 그거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시니까 1차 탄핵 표결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를 듯이 하다가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뭐 누가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나중에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되게 그래요? 뭐 저는 좀 어쨌든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그 비공개 회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다.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자기의 지위나 본인의 어떤 권력에 위협이 오면 대통령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조,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신속한 직무정지에 동의했다가 사실상 탄핵이죠.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저는 딜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나름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본인이 소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탄핵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갔던 것이고 근데 본인이 여기서 내가 소통령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당대표직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또 국민적인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있다. 이래버리면 한동훈 스타일상 다시 한번 그럴 바에는 그냥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친윤 뭐 새로운 원내대표 뭐 나오겠지만 컨트롤이 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탄핵안과 동시에 직전에 투표가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6명의 이제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여당에서. 그 전에 저나 이준석 의원도 한 5-6명 정도는 이탈 고민하고 있고 뭐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의지보다
이번에 내란 사태 때문에 대통령 탄핵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확 돌아서서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 투표를 완전히 봉쇄할 만한 정치적 에너지가 떨어지든 어떤 이유에서든 네. 한 10명 이상의 의원들, 그러니까 좀 상당한 숫자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이번 토요일 정도에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전체적으로 쭉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 투표하러 가는 거 막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질타도 있고. 저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한 80-90%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성일정 의원이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탄핵 표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대화로 탄핵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야당에서 그거에 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응할 리도 없고요. 저희 개혁신당 뭐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요청이 와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탄핵은 헌법상 절차가 있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야해라라는 기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탄핵에 대충 걸리는 기존에 봤을 때 기간 이런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들 생각은. 그러면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삼아야 되는 것이며 그걸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협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야당들은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설사 꼼수가 아니고 진정성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기준을 설정하는 야권 게 입장에서는 기준 설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헌법상 절차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서 하야한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재명 재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최약체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그나마 지금은 조금 억눌려 있지만 광범위한 반 이재명 정서가 나와가지고 대선을 대선답게라도 치러볼 수가 있지. 김부겸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무슨 말 할 거예요? 김경수 나와도 애매해질 겁니다.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저는 이명박 정동연 대선 시즌2의 그 거꾸로 된 버전 한 20-30% 이상 아무것도 못 해보고 민주당 후보가 한 70% 가져가는 그런 대선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가들이 제대로 머리를 굴린다면은 차라리 이재명 대표 재판 확정되기 전에 빨리 대선하자. 그래서 반이재명 정서를 가지고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정치 공학적으로도 맞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탄핵 부역 정당이다, 내란 공범 정당이다라는 딱지를 최대한 빨리 벗고 우리도 같이 탄핵하자 그랬다. 우리도 헌법 질서 회복에 힘을 썼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안 되지 않냐.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그럼 윤석열 혼자 미치광이짓 내란 쿠데타 한 거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부역자가 아니구나. 이미 좀 부역자가 됐지만 최대한 빨리 그거를 이미지를 없애고 최대한 희석시키고 반이재명 정서를 업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전략가라는 분들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죽는 길로만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천하람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약간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유승민 대표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저는 유승민 대표가 그때 내렸던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이제 조금 코어 지지층에서는 배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출해 놓은 대통령이 통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국민을 위해서 자당의 대통령이라도 필요하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충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배신자냐는 역사가 판단할 만한 일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 처음에 계엄령 나왔을 때 그때는 판단 좋았잖아요. 이거 위헌인 계엄령이다. 절대 동의 못한다. 이거 빨리 해제해야 된다.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이준석 의원이 잘 얘기했는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원내대표 이준석, 권성동, 김기현 또 누구 있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다. 그래요. 예.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 한동훈 대표가 한번 새겨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차기 대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선이 좀 당겨진다면 출마합니까? 그건 뭐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입장. 것이고 예. 저는 항상 이준석 의원을 대권 주자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내에서는 그리고 실제 밖에서도 어쨌든 본인은 겸손의 표현으로 외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준석 의원 정도면 국제적인 감각이나 외교의 면에서도 손색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젊지만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뭐 본인이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더 쉬운 상대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현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후보 중에 예. 유일하게 타당에서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